하늘이 무심하도다 하늘이 무심해. 이 노인의 절규 섞인 한마디가 조선 전체를 뒤흔들 기막힌 인연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심장부라 불리는 한양 땅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위세가 당당했던 영의정 영담. 김대현 대감의 저택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는 고관대작들부터 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천리 길을 달려온 지방 관리들까지 대궐 같은 대문은 단 한순간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 화려하고 북적이는 인파의 그늘 아래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약재를 다리며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봉단이라는 여종이 있었답니다. 봉단이는 원래 양인 집안의 귀한 딸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큰 흉년과 전염병으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신세였지요.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가던 그녀를 우연히 길을 지나던 김대감의 눈에 띄어 이댁의 종으로 거두어진 고아였더랍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한 여종의 몸이었으나 봉단이의 용모는 마치 갓 피어난 목련꽃처럼 희고 고왔으며 그 행동거지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도 절도가 있었지요. 집안의 하찮은 빨래 하나를 해도 결코 대충 하는 법이 없었고 부업대기들이 질투할 만큼 솜씨가 영특했으니 행랑채 식솔들 사이에서도 봉단이는 언젠가 큰 일을 낼 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도 맑고 푸르른 가을날이었습니다. 봉단이는 대감마님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귀한 약재를 찾아오라는 엄명을 받고 번화한 저잣거리로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사람 냄새와 활기가 가득한 시장통을 지나 약재를 품에 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급히 짐을 나르던 짐꾼과 정면으로 부딪힌 한 노파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있던 산나물을 땅바닥에 모두 쏟고 말았지요. 흙먼지 투성이가 된 나물들을 보며 노파는 발을 구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루 종일 험한 산세를 타며 캔 나물인데 이제 장터에 팔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오늘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냉정한 저잣거리의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며 노파를 비켜가기에 바빴고 어떤 이들은 길을 막는다며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봉단이가 노파에게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비단 같은 손이 흙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정성껏 털어 바구니에 담아주기 시작했더랍니다. 할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흙만 잘 털어내면 깨끗해질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어서 기운 차리세요. 바로 그 모습을 길 건너편 주막 그늘 아래서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가문의 흥망성쇠를 읽어낸다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
백운도사였지요. 행색은 비록 남루한 도포자락에 낡은 갓을 쓰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의 그것과 같았더랍니다. 백운도사는 봉단이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주고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봉단이의 앞을 대뜸 가로막아 섰습니다. 잠깐만 아가씨. 잠시만 멈춰보시오. 봉단이가 깜짝 놀라 멈춰 서자 백운도사는 그녀의 얼굴을 위아래로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훑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노인의 입에선 감탄과 탄식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경악이 뒤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천지가 뒤집힐 조화로다. 흙탕물 속에 천하의 진주가 숨어있고 다 썩어가는 집더미 아래 오색 찬란한 봉황이 웅크리고 있으니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이란 말이냐. 봉단이는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아십니까? 어찌 초면인 제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저 심부름을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백운도사는 봉단이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그녀의 이마와 눈썹 그리고 콧날의 기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천안종의 얼굴이 아니요. 아니 양반 댁 규수의 상도 아니란 말이요. 이 이마는 만백성을 품을 하늘의 기운을 받았고 콧날은 산맥처럼 우뚝 솟아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기상이요. 눈동자는 억만금의 지혜를 품었으니 이야말로 왕후가 되거나 조선의 운명을 짊어질 재상의 부인이 될 관상이란 말이요. 어찌 이런 몸이 이런 허름한 한복을 입고 있단 말이냐. 봉단이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사람을 정말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영의정 김대연 대감댁의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 무서운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봉단이의 앞길을 막아선 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 늙은이가 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기운은 내 생전 처음 보.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 두고 보시게. 머지않아 용의 기운을 품은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이 시커먼 진흙탕 속에서 꺼내줄 것이니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시오. 봉단이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여기며 서둘러 저작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감댁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관상가의 그 불꽃 같은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맴돌았지요. 용의 기운을 품은 귀인이라니 왕후라니. 봉단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이름 모를 불꽃이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더랍니다. 그것이 곧 현실이 되어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보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의정 김대연 대감의 사랑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임금이 직접 주관한 문과 시험에서
그 답안이 너무나 독창적이고 심오하여 팔도 유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젊은 선비 이교리였지요. 그는 비록 소매자락이 해지고 가난한 선비의 상징인 낡은 갓을 쓰고 있었으나 그 기계와 학문적 깊이는 한양의 거물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대단했더랍니다. 김대감은 평소 인재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기에 이 젊은 천재의 비범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묵게 했지요. 소문으로만 듣던 이교리가 바로 자네로군. 과연 그 기상이 태산과 같고 눈빛이 명경지수처럼 맑구나. 가난이 자네의 총명함을 한치도 가리지 못하는 모양이로군. 이교리는 대감의 칭찬에도 거만해지거나 기죽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대감은 행랑하범을 불러 엄히 명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채에 일러 가장 영특한 봉단이에게 직접 차를 내오라 하라. 잠시 후 봉단이가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소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내려놓던 봉단이가 찻잔을 건네려 고개를 드는 순간 방 안에 앉아있던 이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도포 아래 숨겨진 거대한 용의 비늘 같은 강인함,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을 듯한 선비의 서슬 퍼런지죠. 봉단이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관상가가 예언했던 그 용의 기운을 품은 분이구나. 이교리 또한 눈앞에 여종을 보고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었지요. 차를 건네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지혜로운 눈망울에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초라한 선비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품은 뜻을 보고 있구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강렬하게 얽혔습니다. 너무 놀란 봉단이가 찻잔을 내려놓다 손을 미세하게 떨었고 그 바람에 뜨거운 찬물 한 방울이 이교리의 소매 끝에 튀고 말았습니다. 봉단이가 사색이 되어 송구하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엎드리자 이교리는 인자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날이 덥지 않아 다행이요. 이 낡은 옷에 찬물 한 방울 묻었다고 그 향기가 사라지겠소. 오히려 옷에서 차 향기가 나니 내 기분이 더 좋아졌구려. 걱정 마시오.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영의정 김대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노예한 정치가인 그의 눈에 두 젊은 남녀 사이에 흐르는 심상치 않은 인연의 끈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지요. 이거 보게나. 용과 봉황이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꼴이라니. 이거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지만 김대감은 이교리의 그릇이 과연 일국의 운명을 책임질 재상이 될 만한지 더 혹독하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대감은 이교리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별채 방으로 불렀습니다. 대감의 손에는 반짝이는 엽전 새 잎이 놓여 있었지요. 이복의 이교리. 자네의 학문은 이미 정평이 났으나 현실을 다스리는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네. 여기 엽전 새 잎을 줄 터이니 단 하룻밤 만에 이 넓은 방을 빈틈없이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게나. 만약 내일 해가 질 때까지 방을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린 것이니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야. 엽전 새 잎. 그것은 당시 저작거리에서 집신 한 켤레 혹은 보리밥 한 그릇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푼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으로 대궐 같은 방을 빈틈없이 채우라는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와 다름없는 억지였지요. 이교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텅 빈 방에 앉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대감의 의도가 서글프기도 했고 자신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싶어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촛불이 가물거릴 무렵 식어버린 저녁상을 물리러 온 봉단이가 수저하나 되지 않은 밥상을 보고 나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어찌 식사를 거르시옵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굶주림은 사람의 맑은 지혜를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텅 빈 방이옵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미천한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법이지요. 봉단이는 수수께끼 같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작고 미천한 것, 그리고 온 세상을 채우는 것. 이교리의 시선이 책상 위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의 불꽃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이교리의 뇌리에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바로 그거였다. 봉단아,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구나. 다음날 해질녘 약속한 시간이 되자 김대감은 자신의 아내인 안방마님과 시기심 많기로 소문난 딸 세경을 데리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세경은 이교리를 비웃으며 속삭였지요. 아버님, 저 초라한 선비가 엽전 새 잎으로 무슨 대단한 걸 샀겠습니까? 보나. 만화 방바닥에 지피라도 깔아놓고 억지를 쓰겠지요. 어서 쫓아내 버리십시오. 대감이 방문을 열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물건도 가구도 보이지 않았지요. 대감이 의아해하며 입을 열려던 찰나 이교리가 조용히 부싯돌을 켜서 엽전 한 푼으로 산 작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자마자 그 찬란한 빛은 순식간에 방 안의 어둠을 낱낱이 몰아내고 벽 끝에서 천장 끝까지 방 안의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환하게 가득 채웠더랍니다. 보이지 않던 먼지 하나까지 빛의 세례를 받으며 방 안을 채웠으니 이보다 더 완벽하게 방을 채운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대단하구나.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선비의 기계와 지혜의
빛이로다. 내가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보았어. 김대감은 무릎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교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대감마님, 이 지혜는 제 비좁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옵니다. 어젯밤 절망에 빠진 제게 빛을 찾는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대감댁의 지혜로운 여종 봉단이었사옵니다. 이 고백은 집안에 상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감은 봉단이를 불러 그 총명함을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일개 여종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고 귀한 영혼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노니 나는 봉단이의 천한 신분을 거두고 내 수양딸로 삼아 우리 가문의 규수로 대우할 것이다. 하지만 안방마님과 세경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반대했습니다. 대감, 제정신이십니까? 어찌 근본도 모르는 종년이 우리 가문의 딸이 된단 말입니까? 이는 조상님들을 능멸하고 우리 가문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고성이 오갔지만 김대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감은 비웃는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밤 저 아이에게 더 혹독한 마지막 시험을 내겠소. 만약 저 아이가 그 시험마저 통과한다면 그것은 하늘이 저 아이를 우리 가문에 보낸 뜻이라 여기고 당신들도 수양딸로 받아들이시오.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당장 저 아이를 팔아버리리다. 김대감이 내린 마지막 시험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기괴한 것이었습니다. 엽전 새 잎을 줄 테니 내일 밤 이 별채 방을 웃음과 눈물로 가득 채워보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으로 이 방을 빈틈없이 채운다면 내 지혜를 인정하마. 감정을 돈으로 사서 방을 채우라니요. 이교리는 망연자실하여 봉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봉단아, 대감께서 진정 자네를 사지로 모시는구나. 어찌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한단 말이냐. 이는 신령님도 하기 힘든 일이거늘. 하지만 봉단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오히려 이교리를 다독였습니다. 날이 사람의 마음은 강압으로 움직일 수 없으나 공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가슴을 칼보다 날카롭게 베고 봄볕보다 따뜻하게 녹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지금 당장 저작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수를 찾아가십시오. 봉단이의 해안에 무릎을 친 이교리는 그 길로 저작거리 깊숙한 곳,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는 이야기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양 최고의 입담꾼이자 마음 도둑이라 불리는 전기수 김태백이 있었지요. 그는 부채 하나를 휘두르며 수백 명의 사람을 일제히 웃겼다가 다음 순간엔 바다처럼 깊은 슬픔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교리는 전기수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가가 엽전 새잎과 함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가보 아버님의 유품인 옥벼루를 내밀었습니다. 선생, 부탁이 있소.
이 엽전 새잎과 벼루로 당신의 하룻밤 이야기를 사고 싶소.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신분에 갇혀 죽어가는 한 여인의 영혼을 구하고 굳게 닫힌 양반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오. 전기수 김태백은 이교리의 절박한 눈빛과 그 귀한 옥벼루를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벼루를 다시 이교리의 손에 쥐어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님, 이 벼루는 거두십시오. 제가 평생 이야기를 팔아밥을 먹었으나 오늘처럼 고귀한 목적을 위해 제 입을 빌리는 일은 처음입니다. 저 여인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라면 제가 신령님이 내려주신 입담을 전부 쏟아붓겠습니다. 엽전 새 잎이면 충분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채 방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석에는 대감이 근엄하게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어디 한번 해보라지 하는 표정의 안방마님과 오늘이야말로 저 종년을 쫓아낼 날이다라며 승리를 확신하는 딸 세경이 앉아 있었지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앉은 전기수가 나직하고도 거친 목소리로 첫운을 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갓 상경한 어리숙한 시골 양반이 한 명 있었답니다. 전기수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변화무쌍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무서워 잠을 못 이루는 주인장에게 도둑님께서 들어오시기 편하게 대문을 활짝 열어두겠다고 말하고는 다음날 진짜로 짐을 다 털리자 도둑님께서 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러 오셨는데 인사도 못 드렸다며 도둑을 찾아다니는 시골 양반의 황당하고도 순박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비웃던 안방마님과 세경이었지만 전기수의 신들린 듯한 묘사와 연기에 결국 푸아 하고 참아왔던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이냐. 호. 방 안은 순식간에 두 여인의 경쾌하고도 거침없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기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슬픔을 가득 머금은 가을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촛불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당긴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가슴을 저미는 가야금 선율처럼 낮고 가늘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웃음 뒤에 가려진 서글픈 인생 하나를 봐주시겠습니까? 어느 깊은 산골에 중병이 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효자가 있었답니다. 전기수는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팔고 추운 겨울날 어머니의 언발을 녹이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산을 타던 효자의 절절한 희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웃음으로 마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모녀는 이야기의 슬픔을 필터 없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청년이 어찌 된단 말이냐.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희생을 모르셨단 말인가. 세경은 어느새
비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기 시작했고 독하기로 소문난 안방마님 역시 눈시울이 벌개져서는 연신 코끝을 훌쩍였더랍니다. 방 안은 이제 웃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가슴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진실한 눈물과 통곡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 깊은 적막과 여운이 흐를 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경외심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봉단이가 내게 보인 답이다. 부인과 세경아, 너희는 방금 이 방을 가장 진실한 웃음과 눈물로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 너희의 감정이 곧 봉단이의 지혜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안방마님과 세경은 자신들이 스스로 흘린 눈물과 웃음 때문에 꼼짝없이 계책에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이미 쏟아진 감정은 주워 담을 수 없었지요. 대감은 그 기세를 몰아 행랑하범을 시켜 봉단이의 노비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위로 던져진 노비 문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불길에 닿아검게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날아가는 그 순간 봉단이의 영혼을 억누르던 신분의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봉단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영의정 댁의 종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너를 내 수양딸로 공식 입적시키고 내 죽은 여동생의 학렬을 따라 김봉단이라는 귀한 이름을 내릴 것이니 이제 고개를 들고 만인 앞에 대감댁 규수로 당당히 서거라. 봉단이는 대감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지혜로운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대감은 곁에서 감동에 젖어 있던 이교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교리, 자네는 내 수양딸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자네 가문의 보물인 옥벼루까지 내놓는 의리와 진심을 보였네. 나라의 인재이자 의리의 화신인 자네라면 내 귀한 딸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겠지. 자네, 내 딸 봉단이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 해주겠는가? 이교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대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크나큰 은혜, 제 학문과 목숨을 바쳐 나라와 대감님께 갚겠사옵니다. 그렇게 신분의 벽을 허물고 오직 지혜와 진심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한때는 나무를 줍던 여종과 구멍난 신발을 신던 가난한 선비였으나 이제 그들은 조선 최고의 가문인 영의정댁의 공식적인 식솔이 되어 백성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더랍니다.